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유대근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숭배의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남한 진보운동의 사령부, 남한 진보 정당의 상부, 남한의 미래로 간주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과 그 주변 세력과 같은 집단의 인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력은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때 다른 정파들, 지금은 탈당해서 정의당으로 옮겨갔죠. 이 다른 정파가 비례대표 부정경선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당내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정경선 무효화 주장을 당내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당내 쿠데타라는 것에 맞서서 이석기 세력과 대단한 갈등이 있었죠. 이석기 세력은 그때 이런 당내 무효 주장을 종파 분자들이 당권 찬탈 음모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여기에 맞서서 대항을 했었는데 이거를 계급투쟁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계급투쟁에서 이석기 세력,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이 투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추종 세력들은 다른 정파와 섞여야 눈에 띄지 않고 그래야 자기네들이 은폐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정파들은 떠났고 이제 자기들만 남고 자기들과 비호 세력들만 남는 상태가 됐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공격받기 쉬운 상태, 취약한 상태가 됐고 결국은 공안 세력의 여러분이 헌재의 이런 주장의 두 번째는 혐오의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바로 보수 세력의 시선입니다. 보수 세력은 북한을 적대하고 혐오합니다. 그래서 진보당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대 부적응이라는 면에서는 서로 닮았습니다. 아직 21세기에도 이르지 못한 보수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배하지만은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과거로 시선을 돌리느라고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보수는 이제 스스로 자기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이석기 세력처럼 밖에 있는 북한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니 북한인권법이니 대북 전단 살포니 하는 게 바로 외부의 북한을 우리 내부로 끌어들인 예들입니다. 물론 북한인권법 같은 것은 그 타당성을 충분히 논할 수 있습니다만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보수가 북한 문제를 통해서만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보수 갖고 있는 한계 보수의 운명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 문제를 가지고 보수가 자기 정체성을 계속 강조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몇 가지 고정된 소재를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이걸 너무 써먹다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의 감성이 무뎌지게 됩니다. 우리 안으로 끌어들인 북한이 잊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북한이 떠나지 않게 되도록 우리 내부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 보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종북론입니다. 종북이라는 것은 북한이 우리의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 어디에도 북한이 있다. 이런 환상을 심어주는 환각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보수는 종북을 쫓는 존재로 자기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자기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유일하게 우월감을 느끼는 게 한국 사회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예, 북한입니다. 북한과 비교될 때 보수는 유일하게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항상 북한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에게 북한은 절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진보당이나 보수나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공포의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해체주의자 헌법재판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북한을 공포로 바라보고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의 정당 해산 조항이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있다. 그리고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고 결정문에도 썼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 해산해야 합니다. 예, 결정문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산을 시켰습니다. 왜 헌법재판관들은 스스로 제시한 이런 자기 기준을 스스로 왜 깼을까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런 구체적 위험성은 결정문 347쪽 어디를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해산 결정을 했을까요? 우선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도 세력론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일부 주도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당이다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이석기와 그 주변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주도 세력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도 세력과 당은 똑같다. 그러니까 주도 세력은 해체돼야 될 세력이니까 당도 해체돼야 할 세력이다. 해체해야 할 당이다. 이런 논리 확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 세력과 당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근데 당이란 게 뭡니까? 조직, 이념, 지도부도 있고 당원도 있습니다. 많으면 10만 당원 규모까지 된다고 하는데 소수 주도 세력이 문제가 있다고 이 당 전체를 해산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건 문제 있는 문건들을 제시하면서 이게 당의 위헌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일부 문건과 당 전체가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해석입니다. 결정문 139쪽을 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제도는 최후적 보충적 수단이므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 정당 해산 결정을 통한 정치 과정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말합니다. 피청구인의 경우 그 취지는 옳지만 지나친 낙관으로 일관하는 태도로 적절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0쪽, 141쪽으로 넘어가서 결정문의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집권 기간에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러 인류에 큰 상처를 안겼던 독일 나치당의 전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나치당은 1928년 5월 선거에서 2.6% 득표에 그쳐 고작 12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불과 2년 후인 1930년 9월 선거에서 18%를 득표했고 107석의 의석을 가져갔으며 다시 2년이 지난 1932년 7월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 중 37.2%의 지지를 얻었고 203석의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제1당으로 부상했다. 이처럼 나치당은 불과 4년 만에 2.6%의 지지율을 보인 군소정당에서 37.2%의 득표에 성공한 제1당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를 흔한 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현실 정치의 역동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 결코 다시 발생하지 않을 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비록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청구인의 진성 당원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는 하나 전체 당원의 수가 수만 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이며 특히 주도 세력이 수적으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조직적으로 뭉쳐 응징력을 발휘하는 까닭에 피청구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정 과정이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치적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정치적 기반의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본 나치당의 전례에서도 확인된다. 여러분, 이 헌재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바이마르 공화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차 대전 패전 이후에 생긴
독일 내의 보수와 중도 연합 세력이 정권을 잡은 그런 공화국입니다. 당시에는 1차 대전 패전에 대한 독일인들의 불만과 좌절이 매우 클 때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혼란한 시절이었습니다. 1920년 3월에는 극우 군부 세력이 카프발란이라고 베를린시를 점령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물론 즉시 진압되기는 했지만 그걸로 쉽게 그것으로 혼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루르 지방 같은 데서는 공산당 중심으로 돼서 봉기가 일어나서 반혁명 쿠데타가 또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1920년 6월 6일 총선거에서 바이마르 이 연합 세력이 대패해서 의회에서 과반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국이 붕괴될 때까지 과반수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한마디로 우파 폭동, 좌파 반란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수정당이 안정적으로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최소한 제1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은 노태우 정권 때 여소야대 한 번 있었고요. 2004년 탄핵 때 야당이 다수당이 된 적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보수당은 항상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다수당이 아니었을 잠깐 시절에도 한국 사회는 보수 절대 우위의 상황입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2.8% 정도인데 어떻게 이 정당이 이런 한국적인 상황을 뚫고 이 한국적인 오래된 보수 우위 체제, 보수 헤게모니 체제를 뚫고서 어떻게 집권하고 어떻게 다수당이 된다는 겁니까? 이 정치 문외한인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감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 해석 너무 섣부르고 너무 아마추어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진보당 몰락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추종한다는 북한도 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 붕괴론이 나옵니다.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 대박론도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쪽에서 나오는 작은 문제에도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남쪽에 어떤 조치가 나오기만 하면은 흔히 그런 걸 가지고 남쪽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는 흡수 통일 기도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예민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은 물론 위험합니다. 그렇지만은 북한 자체는 그 주위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매력의 힘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물리적 실체로서도 위험성이 제거된 체제입니다. 이게 북한에 대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감각입니다. 나치당 부상 한국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감에 사로잡힌 법률가들이 법리를 따지기보다 섣부른 정치 논평을 해서 하나의 정당을 해산시킨 겁니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보수 쪽에서 선수 교체론이 등장합니다. 선수 교체론이라는 것은 이제는 낡은 진보는 물러나고 새로운 진보, 합리적 진보가 나와서 새로운 정치 구도를 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낡은 보수 대 낡은 진보의 구도를 깨고 새로운 보수 대 새로운 진보, 합리적 진보가 대결하고 경쟁하는 바람직한 구도로 간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통합진보당 대신 다른 진보 정당이 나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진보당은 지금 강제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민주주의를 죽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반발을 하면서 진보 세력 전체를 결집하면서 반정부 투쟁, 반정권 투쟁을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보당이 그동안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1심의 사건 때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심의 사건이라는 건 자기 당 안의 그 간부들, 당 활동가들이 당내 정보, 인물 정보, 활동 정보를 북한에다가 보고를 한 간첩 행위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 해당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1심의 사건 때 다른 정파들이 이거 해당 행위로 처벌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반대 논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당이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징계를 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런 이상한 논리로 이 1심에 북한을 위해 그리고 자기 당을 망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분당을 했죠. 이석기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한 적도 없고 자기 비판한 적도 없습니다. 거꾸로 이석기 세력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이런 진보당이 지금 탄압받는다고 범야 반정부 결집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압받는 진보로 자기의 정체를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진보당이 다른 진보 정치 세력과 정권의 탄압으로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진보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1심에 이석기 문제에 대해서는 당 대응이 잘못됐다. 그리고 사과한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거듭나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새로운 선수로 다시 데뷔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기회가 다시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진보 정치에 패권을 쥐고 있는 진보당 이렇게 거듭날 생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반정부 투쟁, 반정부 저항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보 정치 전체가, 진보 정치 세력 전체가 한 통 속이다. 아니면 걸 구별이 안 된다. 똑같은 행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 진보 정치 전체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체된 새로운 진보 세력이 나올 수 있는 토양, 새로운 진보 세력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더 막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보수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보수는 낡은 보수를 모르고 새로운 보수라는 새로운 선수로 교체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보수들에게 이 낡은 보수들에게 스스로 낡은 보수가 자기 낡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 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낡은 것을 누가 제거하고 누가 도려내겠습니까? 스스로 도려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낡은 보수는 특권,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그것은 헌법의 보호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다른 세력인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득권 세력은 어떻게 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에서 퇴출 직전에 몰려있는 정당을 갖고 국가를 전복한다는 이런 근거 없는 공포증을 느끼는 이 세력, 유신 때부터 북한 공포에 사로잡혀 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공포에 사로잡힌 이 헌법재판소는 누가 바꾸고 누가 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지막 날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가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왜 종말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스스로 정한 마지막 날이 여러 번 지났는데도 종말론은 계속 다시 등장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새로운 선수들은 종말론처럼 다시 나타나지 않고 낡은 세력들이 계속 부활하는 그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북한을 추종한 이를 쫓아다니고 하는 이 소동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북한을 기준으로 사상과 이념을 논하고 정책을 논하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논하는 이런 낡은 구도, 이 유치한 상황을 아직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는 한국 사회의 종말론에서 벗어나 우리의 현재적 삶을 두고 고민하는 사회가 될지, 그때가 언제 올지 아직은 아마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